하루 7분 뒤척이척하는 지식을 얻으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더 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성격과 관련한 MBTI, 애니어그램, 혈액형, 성격은 타고나는 것인가 변하는 것인가, 빅5 성격 이론 바탕, 성격과 관련해 지적인 척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어떠니 저떠니, 너 MBTI가 어떻게 되니 등 사람들 성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 혈액형 등으로 성격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잘 알고 딱 맞추는 것 같아 공감을 받거나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혈액형은 유사과학인데 1970년대 일본 방송작가 노미 마사히코가 주관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지어 썰을 푼 것이 우리나라의 유행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만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짓는다. MBTI는 작가인 캐서리 쿡 브릭스에서 B,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녀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의 M을 따와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다. 두 모녀가 카를 구스타브 융의 심리학적 용론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관찰해 심리학적 이론이나 과학, 통계가 아닌 주관적으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좀 아는 척 떠들면 지적으로 보이기보다 그냥 재수없는 놈이 됩니다. 이러니 곧 다가올 청춘 남녀의 축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주거나 받기는커녕 돈 없어 발렌타인 위스키도 못 마셔 쓸쓸히 고독하게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구장창 성격과 관련된 심리학을 연구하다 얼마 전 은퇴한 제롬 케이건은 단언컨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개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면 개성이 아닌 개, 도그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 군대 선임, 간혹 배우자,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개성이 아닌 개, 도그성이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외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격이라 사람들이 성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눌 때 성격과 지적인 척 썰을 풀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성격과 관련된 심리학자, MBTI, 애니어그램 등은 성격은 잘 안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성격이 잘 변하거나 시시각각 변하면 이분들 연구나 밥줄이 끊기니 일단 안 변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야 ISTP니 ENFJ니 개혁가니 낙천가니 이런 거 붙여 이렇게 하면 좋다고 조언 및 컨설팅을 할 수 있죠. 또 잘 생각해보면 아리까리한 질문 몇 개에서 내 성격이 이렇다 진단하는 것도 신뢰가 안 가고 100개 넘는 질문지를 체크해 성격을 파악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략 성격은 50%가 타고나는 것이고 조기 부모님의 양육에 25%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75%가 유전이고 나머지는 학습, 경험, 친구, 배우자 등 환경 영향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 나의 성격 유형도 MBTI 16개, 애니어그램의 9개, 빅5 이론의 5개 등 다양한 성격처럼 다양해 더 복잡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나 애니어그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점을 과학과 데이터로 보완을 해 점점 전문화되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운영되는 엄연한 사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관련해 성격 심리학자들이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빅5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에 대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성격 심리학자들과 개, 도그성이 강해 의견이 달라 합종이다, 연행이다, 합종연행을 거듭하는 얽히고 설키는 내부 분열로 점점 다른 심리학 영역보다 지위도 낮아지고 증거가 빈약하다며 외부 총질에 사설 MBTI나 애니어그램에 밀려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자 성격을 연구하는 성격 심리학자들이 10여 년 전쯤 거국적으로 모여 합의를 본 것이 5대 성격 특성 빅5 성격 이론입니다. 빅5 이론은 상당한 증거가 있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치화된 성격 통계를 바탕으로 크게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이라는 5가지 특성으로 성격 점수를 매겨 이 점수를 알면 전반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빅5 성격 이론의 외향성부터 얄팍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외향성에 반대되는 내향성은 1912년 카를 구스타프 융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빅5 성격 이론은 외향성, 내향성을 구분하지 않고 수치로 이야기합니다. 외향성 수치는 뭔가 보상을 받을 때 보상 심리, 자극, 성취, 동기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로 나뉩니다. 즉 우리뇌가 생존과 이성을 얻기 위해 뭔가 보상이 기대될 때 분비되는 도파민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입니다.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사교, 성공, 칭찬, 사랑 등을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큽니다. 반대로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사교, 성공, 칭찬, 사랑 등을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낮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외향성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사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성공, 지위, 재산에 대한 욕구가 크며 도파민이 마구 뿜어져 나오는 짜릿한 스릴을 좋아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고 위험과 모험을 추구하거나 감수하려는 경향이 커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진짜 편하고 친한 사람 몇 명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과 대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많고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며 바람 피울 가능성도 낮고 소소한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외향성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약 50%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에 의한 것이며 1996년 벤자민 제이가 이를 결정하는 DRD4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 차이를 발견해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DRD4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아 두 개의 DRD4 유전자를 갖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DRD4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자주 반복되는 긴 꾸러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셔서 이 유전자를 받으면 높은 외향성을 보입니다. 빅5 성격 이론의 신경성은 불안, 걱정 등 부정적 감정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로 나뉩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지하면 위험을 피하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 상한 음식의 역한 냄새, 역하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 피하도록 해 생존에 유리하게 합니다. 신경성은 우리가 불안, 공포를 느끼면 활성화되는 편도체에 얼마나 예민하느냐입니다.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화재 경보기인 편도체가 예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걱정, 불안이 많으며 겁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를 피하려고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거나 자주 슬픔을 느낍니다. 신경성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강박장애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드라마 1타 스캔들 전도연의 남동생 역할로 나오는 분처럼 안정을 느끼는 딱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적입니다. 신경성 역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데 유전자와 관련해서는 신경성 중 우울증과 관련한 유전자가 밝혀졌습니다. 1996년 클라우스 페터레시가 SERT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 차이를 발견합니다. 평소 기분을 좋게 유지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인데 신경 전달 물질은 분비되어 기분을 느끼게 하고 바로 재흡수가 됩니다. 우울증 약은 분비된 세로토닌이 바로 재흡수가 되지 않고 흡수를 억제해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 선정한 현대의학의 10대 발견 중 하나 1980년대 하루 한 알의 기적의 항우울제 상품명 프로작이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참고로 프로작과 함께 선정된 약이 파란색 하면 딱 떠오르는 비아그라입니다. 이 SERT 유전자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아 두 개의 SERT 유전자를 가지는데 SERT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자주 반복되는 긴 꾸러미 유전자와 짧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긴 꾸러미 유전자를 가져 이 유전자를 받으면 우울증을 크게 겪지 않으며 두 분이 짧은 꾸러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어느 한 분이 긴 꾸러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둘의 중간입니다. 우울증은 유전자 탓만 할 수 없는 게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겪게 되면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빅5 성격 이론의 성실성은 더 큰 보상을 위해 지금의 이익을 참을 수 있는 만족지연, 충동 통제 등으로 나뉩니다. 성실성 수치가 높으면 절제력이 있고 체계적이지만 성실성 수치가 낮으면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합니다. 성실성은 우리가 판단하고 자제하는 전두엽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높은 사람은 계획성이 높아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마음이 편합니다. 준비성도 철저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일을 마무리하거나 약속을 잘 지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가 농경 산업사회를 살고 있어 이 성실성이 높으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나치게 성실성이 높은 사람 피곤합니다. 딱딱 맞아야 하고 각 잡아야 하고 융통성은 없고 FM대로 하려고 하고 늘 먼지없이 정리정돈 잘 돼 있어야 하고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을 강조해 오열하게 합니다. 더더욱 희한한 것이 이런 분들 조직이나 군대에 꼭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성 수치가 낮으면 게으르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일이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 사람들의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준비되거나 계획적이보다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실성 수치가 지나치게 매우 높으면 강박 성격 장애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지나치게 완벽주의자며 원칙을 따지는 원칙주의이며 계획되고 정해진 방식에 집착하고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면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낍니다. 앞의 신경성에서 이야기드린 신경성이 무척 지나치게 높은 것은 강박 장애이고 성실성이 무척 지나치게 높은 것은 강박 성격 장애라 용어가 비슷할 뿐 서로 다릅니다. 반대로 이 성실성 수치가 낮고 뒤에 나올 친화성이 낮은 경우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라 오래 앉아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매우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빅5 성격 이론의 친화성은 다른 사람과 협조적이며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읽는 공감 능력, 마음 읽기 능력 등에 따라 나뉩니다. 마음 읽기와 공감 능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같지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 그 감정을 같이 느낍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협조적이며 사람을 잘 믿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사람들을 잘 돕고 선행을 즐기며 사람들과 잘 지내면 행복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편함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적은 편이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차갑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등 사람들과 충돌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친화성이 높고 마음 읽기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폐증은 친화성이 낮아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며, 소시오패스는 친화성이 낮아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자아도취적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입니다. 소시오패스하면 사이코패스가 떠오르는데, 사이코패스는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친화성이 가장 낮아 완벽히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모르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성실성도 낮아 충동 억제가 잘 안되고, 신경성도 낮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냉혹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빅5 성격 이론의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변화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과 관련이 됩니다. 개방성이 높으면 호기심이 많고 유연하고 기존 방식이나 규율보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도전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성 높은 것과 창의성, 특히 확산적 사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하나로부터 다양한 것을 생각하는 연상을 잘합니다. 반대로 개방성이 낮으면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기존 관습에 순응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모호한 것보다 딱딱 명확히 정리된 것을 선호하며 열린 결말보다 인과관계가 딱 떨어져 납득이 되는 결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에서 작가, 시인, 예술가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지나치게 예술성이니 문학성에 심취해 독특하다, 독특을 넘어 돌 플러스 아이라 느껴집니다. 이들은 개방성이 너무 높아 일반 사람이 느끼는 기존 관습, 생각, 규범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이성을 얻는데 유리함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피카소가 잘 보이고 싶은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 그린 작품이 희대의 명작들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익숙한 용어가 된 PCR 역시 캐리 멀리스가 세 번째 아내를 만나기 위해 어필하려고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대표적인 연인들은 농구단을 만들고 2명의 후보 선수가 있는 7명, 캐리 멀리스는 어필하고 싶은 여성을 세 번째 아내로 만들고 또 이혼하고 네 번째 아내를 맞았다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고,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성격 검사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딱 이렇다 저렇다 칼로 무자르듯 쉽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내향적,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한 콰이어트의 수잔 케인의 주장처럼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이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방황 선택, 환경 변화에 따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자연 선택 과정이라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외향성이 높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이를 뒷받침한 사람도 필요하고, 신경증이 높아 항상 염려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 집단의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친화성이 높아 집단 구성원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한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인정에 끌리지 않고 비정하게 칼같이 자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집단이 더 공정하게 굴러갑니다. 개방성이 높아 창의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발전하지만 이 발전된 것을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제도와 정책으로 안정을 시켜야 혼란이 적습니다. 이렇듯 성격은 예측하기 힘든 환경 변화에 따른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호 보완하는 유전자 풀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성격도 당장은 모르지만 인류라는 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진화의 일부입니다. 밤하늘에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처럼 나를 가장 나답게, 나여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길 희망합니다. 내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실 분은 영상 아래 댓글에 뉴캐슬 대학교에서 개발한 간이 검사지를 첨부해뒀습니다. 좀 더 타당성이 높은 온라인 국제 성격 문항풀의 120문항, 300문항 역시 댓글에 링크로 올려놨습니다. 허나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죄다 영어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문항도 더럽게 많아 120문항과 300문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질문하면 일반인도 내 성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문항은 10분에서 20분, 300문항은 3-40분 걸립니다. 두 가지 동의를 체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이다 보니 다른 심리검사 사이트처럼 내 성격 결과가 연구 통계 자료로 쓰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국가 등 정보이니 정말 시간이 남아 정말 심심해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하시거나 성격 연구에 기여하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해보실 분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빅5 검사라 치시면 한글로 된 쉽고 빠르고 친절한 여러 사설 사이트가 나오니 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성격과 관련한 얄팍한 썰을 풀었는데 질리지도 않고 불면증에 걸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끊임없이 성격과 관련해 떠들어달라며 더 궁금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관련해 몇 가지 임팩트 있는 보험용 얄팍한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용 AS. 성격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없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학교에서 변했다,
누구를 만나며 변했다, 군대에서 변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거나 내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성격에는 유전적 요인이 75%가량 차지하지만 25% 정도는 학습, 경험, 주위 사람들은 환경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격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빅5의 전체적인 분포는 나이에 따라 다소 변합니다. 게으르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욕심도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학교 직장 생활을 하니 점점 성실해져야 해 성실성 수치가 올라가고 사회화되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친화성 수치도 올라갑니다. 또한 젊은 시절 배우자를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외향성, 개방성 수치가 높아졌다. 자녀를 키우게 되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외향성, 개방성 수치가 성실성, 친화성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성격이 변한다고 느낍니다. 크게 성격이 변했다기보다 성격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빅5의 전체적인 분포가 다소 변하거나 이동해 변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험용 AS 성격은 유전이 50% 이상이라는데 왜 내 자식은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닮고 닮았으면 하는 부분은 닮지 않았을까? 성격도 유전의 영향이 큰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희한하게도 나의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나를 닮고 닮았으면 하는 부분은 닮지 않아 한숨 짓게 합니다. 심지어 나와 배우자가 전혀 같지도 않은 성격이 있어 놀라기도 하고 서로 배우자를 닮았다고 배우자 탓으로 우기기도 합니다. DNA를 비롯한 분자 생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정확하게 나의 유전자와 배우자의 유전자 중 뭐가 더 가고 뭐가 덜 자식에게 갔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각각 50%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발생하는 한두 개의 새로운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며 나의 빅5의 전체적인 분포가 달라진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시간대의 마커스 교수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진보, 보수 성향 등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뒤 9년 뒤 조사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똑같은 질문에 응답하게 하고 9년 전엔 자신은 어떻게 답했을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작 9년 전 자신이 했던 응답보다 9년 전 자신은 어떻게 답했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더 많이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연구는 지금 개구리 입장에서 과거 어린 시절 올챙이적을 바라본다는 심리를 보여주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나는 이런데 자식을 보면 나를 닮지 않고 게으르고 정리정돈 잘 안되고 저런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어릴 적 올챙이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편향의 영향을 받고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해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이 보이면 다른 좋은 점은 사라지고 안 좋은 점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의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나를 닮고 닮았으면 하는 부분은 닮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상 성격과 관련해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소소한 즐거움과 유익한 얄팍한 지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